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1억당 48만 원입니다. 네, 저는 GA 보험대리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67세 남자 고객님께서 외국계 보험회사에 10년 전에 3.5억이라는 돈을 공시이율 일시납 상품에 넣었는데 현재 4.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니 월 180만 원밖에 안 되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금을 그대로 빼서 쓰는 것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알차게 연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그거죠. 4.3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은 180만 원씩 받는 거죠. 원금을 그대로 받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재테크 수단은 되진 않는 거죠. 그럼 저 4.3억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건데, 일단 그 사연을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고객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다방면을 알아보시는 모습 전 되게 너무 좋게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거로는 저 사연의 고객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4.3억이라는 돈이 있다. 연금보험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4.3억이라는 게 있다. 이걸 가지고 그 고객분께서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게 나는 연금 나오는 게 있어. 굳이 필요 없어. 매월 현금 흐름은 자산 증식을 필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 흐름과 그리고 자산 증식 동시 추구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고객분께서 어떤 걸 원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고객님의 사연이 67세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4.3억이라는 돈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보죠.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장일단을 따져보면서 보통 이제 공적연금이 있겠죠. 공적연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주택연금,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건 주택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연금보험이 있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제니스 케이님 말씀하신 배당주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P2P 투자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모펀드, 이거는 핀테크형. 그리고 저분께서 갖고 계시는 거 또는 비슷한 거 보험사 즉시 연금이 있을 거고,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질문자님의 사연이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패스하고, 이것도 현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는 보유하고 있는 주거 집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신께서 이미 갖고 계신 게 연금보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그게 마음에 썩 안 든다라고 하신 거니까 연금보험도 답은 아닌 것 같고, 배당주 투자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거는 약간 세모 정도 같습니다. P2P 투자, 저는 이거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P2P 투자는, 온라인 P2P 투자는 금액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죠. 온라인 P2P 투자는 금액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고, 사모펀드, 이거는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한 1억 이상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근데 사모펀드는 사실 그렇게 수익이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금보험 갖고 계신 거랑 별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X까지는 아니지만 세모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갖고 계시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8번이 지금 비어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딱 보면은 이분의 고민이 이거였잖아요. 4.3억이 연금보험으로 있는데 매월 180만 원 받는다. 근데 계산해보면 그냥 내 돈 내가 받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다른 거 뭐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본 건데, 그래서 다른 게 뭐 있을까를 나열을 해보니까 요 정도입니다. 네, 목돈 갖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요 정도예요. 근데 딱 봐도 그렇게 썩 이거 진짜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게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요거를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쉬는 시간 때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된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영상을 봤잖아요. 저는 늘 고객분들께 어디에서 이분들이 찾고 있는 건데 현실에 없는 거, 쉽게 접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고객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까의 그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있는데 뭐 5억이 있는데 현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불리는 거는 나는 이제는 괜찮고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원본 자산이 훼손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매입하셔서 월세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월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세 받는 게 그 어떤 세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해피해지기도 하고 되게 고달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월세 받는 게 꿈이지만 월세 받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싸리 뭐 진짜 뭐 한 200억, 300억 정도 되는 큰 빌딩이 있어서 그 빌딩에 그 관리하는 거 용역을 줘서 정말 내가 신경 쓸 게 없도록 하는 월세는 정말 베스트인데 한 2억이나 5억 정도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매월 월세를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소액 아파트 투자해서 월세 받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제가 낮에 상담했던 분이 이제 아파트 2개를 갖고 그 2개에서 월세를 받으시는데 한 집은 월세를 잘 주신대요. 근데 한 집은 월세가 지금 5개월 정도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이고 힘든 사람이니까 월세를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또 마음이 사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또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받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분도 노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원본 자산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매달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요겁니다. 네, 이 아마 구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고객분은 저희 행복이한테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는 그거를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저희한테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그 상환한 거를 다시 고객분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이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림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고객분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고객분께서 차주가 돈을 빌려가신 분이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때 안전장치는 이 돈을 빌려가시는 분이 그냥 뭐 아무나 당연히 이렇게 대출을 해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5대 광역시에 가치가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를 이렇게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1순위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고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고객분들께는 질권 설정이라는 거를 해드리게 됩니다. 김현정님 은행 같아요. 네, 맞아요. 은행이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은행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은행 같은 경우도 돈 빌려주고 부동산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돈 떼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똑같이 저희가 고객분들께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좀 더 설명드리고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질권 설정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질권 설정이 뭔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생소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부자분들은 이미 애신작부터 많이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도 이거 너무나 고객분들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을 이제 안 갚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근저당권자인 저희가 행복이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법원은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경매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낙찰자는 그 낙찰 그 금액 있죠. 낙찰받은 그 금액, 그 경매 금액을, 낙찰 금액을 법원에게 주게 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럼 법원은 그 낙찰금을 받아서 그 등기부 등본을 먼저 떼보는 거죠. 등기부 등본상에 이 낙찰금을 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등기부 등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낙찰금을 받아가는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질권 설정자입니다. 그 질권 설정자가 바로 고객분들이 질권 설정자이시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낙찰금은 고객이 가장 먼저 가져가시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이 받아가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채무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세금을 제외하고 고객분들이 받아가시는 이자가 연에 한 5.8% 정도를 받아가시는 구조인 거예요. 굉장히 괜찮죠. 그러면은 1억당 세후 이자가 48만 원입니다. 그럼 적지가 않죠. 아까 우리 사연 주셨던 분 보면은 4.8억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4.3억. 4.3억을 갖고 있으시고 이분이 이제 현금 흐름을 필요로 한다. 근데 4.3억인데 이분은 그냥 연금으로 계시라면 월에 18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80만 원인데 만약에 4.3억을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48만 원 곱하기 4는 192만 원이 되는 거죠. 그 4.3억이면 아마 한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4.3억을 갖고 연금으로 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월 180만 원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수준인 거예요. 이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원금이 깎이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금보험이 그런 거잖아. 이자만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받는 게 180만 원이고 언젠가는 원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억만 들어가게 돼도 약 200만 원, 192만 원이죠. 만원, 192만 원이 이게 이자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이런 사례의 고객분들 저한테는 없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4.3억이 없어서 그렇지 4.3억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 해드릴 게 찾아보면은 그동안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거 두 개 빼고 요게 거의 다예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한 거는 뭐 많죠. 근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못했느냐, 여러분은 그동안 이런 걸 왜 못했느냐를 보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고객들이 다문화 고객이 될 수가 없고요. 우량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게 고객이 될 수 있고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그냥 진짜 돈 많은 분들끼리 그분들끼리 다 알아서 끝나요. 저희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ETF나 이런 것들은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되어 있는 것들 하고 남는 게 있으면은 막 여기저기 뿌려져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되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접할 일이 없는 거죠. 부자분들이 당신들끼리 해도 모자른데 그게 저희들까지 내려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력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담보가 우량하게 있으신 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거, 저런 분들을 연을 맺는 거, 저게 저한테는 이제 큰 영업 활동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까지 그동안 안 내려왔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구조화시킨 게 이제 저희가 한 거죠. 네, 얼마나 기특합니까? 네, 그 되게 뿌듯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김현정님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여기에서 이제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원금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손해가 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뭐 3억 원 아파트 1순위 근저당 또는 질권이죠. 질권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1억, 3억짜리 담보를 잡아놓고 1억을 빌려줬으니까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미상환시, 차주의 미상환시 3억 아파트 경매 진행, 이렇게 진행될 건데 이때 3억짜리 아파트가 1억 밑으로 낙찰이 되면 사실상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또는 5대 광역시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이 3억짜리 아파트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사실상 그렇게 글쎄요,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8억 2천 정도의 아파트에 대출이 나가는 건데 요게 이제 한 5억 8천 정도가 대출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70% 정도 될까요? 70%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8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6억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아파트가 되게 좀 우량한 동네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지방 도시, 읍, 면, 리 이런 데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면은 경매에서 되게 망가질 확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동탄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의왕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경매에 나갔어요. 그 10억짜리가 경매에서 막 7억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분에게 항상 자문을 구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항상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왜 저는 뭐 크게 위험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분이 주셨던 질문은 4.3억의 연금보험을 갖고 있으신데 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냥 내 돈 낸 거 내가 받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매력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저는 목돈을 가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별로 그렇게 매력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는 요게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원본 자산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자만으로도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 원본 자산은 그대로 만기가 되면 그냥 돌려받으시거나 재투자하거나 그때그때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포인트는 뭐 아파트 가격이 정말 형편없게 낙찰 경매에서 형편없게 결정이 되지만 않으면 크게 위험하진 않을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은 애초에 저희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